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1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살펴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참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매우 친밀한데도 이 국가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김정은이가 또 평안남도에서 동해를 향해서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분석 중이다. 또는 전문가들은 대형 방사포를 쏜 거다. 2발 연속으로 쐈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뭐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입니다. 이 미사일이 남쪽으로 날아왔다면 거기에 핵무기가 달려 있었더라면 한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느슨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상의 발사체라고 한 다음에 별다른 정보를 내어놓지 않다가 저녁 무렵에 사정거리가 약 400km, 370km, 고도 약 90km로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합참은 유감 뜻을 밝혔고,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유감 표시 정도로 끝냈습니다. 대통령도 나서지 않았고 장관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변인 정도 나와가지고 아주 가볍게 대응을 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은, 일본은 4시 직후에 이게 발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실시간으로 정부가 대응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수산청이 나서고 해상보안청이 나서고 방위성 장관이 나서고 나중에는 아베 수상이 나서고 그리고 외상이 나서고 또 자민당 간사장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긴급회의를 연달아 소집을 하고, 특히 6시 무렵에는 아베 수상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가지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항의를 하고,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직접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아베 수상은 한일 관계가 나쁘지만은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흠잡을 데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장관도 안 보이고 합참의장도 직접 보이지도 안 하고 NSC의 간부들도 나오지 않고 그냥 문서로만 하고 말았습니다. 문서로만 하고. 이 성의가 없어요. 한국은 성의가 없고 일본은 동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인 것처럼 대응을 했다. 참,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한국과 일본은 이 군사적 위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걸 알면은 한국과 일본이란 두 나라의 근본적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 문화가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 700~800년 동안에 붓을 가지고 펜대를 놀리는 선비사자, 요사이는 지식인들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칼을 들고 지배하던 사람과 붓을 들고 지배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칼과 펜의 차이죠. 요사이로 말하면 펜의 차이죠. 펜과 칼을 든 사람, 무사와 지식인 또는 무사와 선비의 차이입니다. 각각 700년, 800년 동안 그런 정치 문화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비슷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군사 문화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게 깔려 있습니다. 비록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으나 일본 사람들의 DNA 속에는 무사 문화가 있습니다. 군사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긴급하게 최악을 상정해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일본이 군사 문화 국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은 겉모양이고 일본 사람들의 속에는 군인이 있습니다. 일본에 오래 산 한국 언론인의 이야기가 일본 사람은 다 군인이다. 민간복을 입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정신은 군인이다. 세계에서 군인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다. 1억 이상이 다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군인 숫자로는 일본 자위대보다 한 3배쯤 되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군복을 입고 있지만 민간인이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정신 상태는 민간인이다. 요사이 국방부 장관 하는 걸 보면은 민간인 중에서도 아주 한 민간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대단합니다. 13세기에 몽골로부터 2차례 습격을 받았습니다. 몽골이 고려로부터 항복을 받고 지금 마산 근방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쳤습니다. 13세기 말입니다. 맨 처음 쳤을 때는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함대를 동원합니다. 배를 한 4,000척을 가져갑니다. 이 고려에서도 출항을 하고 저 남송을 그때 쿠빌라이의 원이 함락시켰기 때문에 남송에서도 중국 해군을 끌고 오고 해가지고 합계 한 15만 명이 지금 후쿠오카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합니다. 상륙을 해요. 그런데 일본 사무라이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쳐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육상에서 일본군이 이깁니다. 이기니까 일단 배로 물러나자, 선박으로 물러나서 잠을 자는 사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대부분이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15만 명이 중에서 살아간 사람이 한 3, 4만 밖에 안 될 겁니다. 그건 뭐냐? 일본 사람들은 2번 안 당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몽고한테 당했지만은 두 번째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번, 3번 당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기습을 당했고 또 그 뒤 한 몇십 년 흘러가지고 정묘호란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 당하고 계속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요. 이게 선비와 군인의 차이입니다. 군인은 준비를 합니다.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선비입니다. 왜냐? 말로 때우려 그러니까요. 병자호란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선비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강경론 펴다가 전쟁을 불러들인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강경론을 펴면은 청나라가 쳐들어올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해버렸습니다. 이게 군인과 선비, 붓과 무사의 차이죠. 러일전쟁, 청일전쟁에 이기고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일본이 러일전쟁을 했습니다. 조선반도, 한반도를 누가 먹느냐 하는 걸 놓고 다툰 전쟁인데 당시에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육군국, 세계에 한 3등 되는 해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치유신으로 국가 근대화에 나선 지 40년밖에 되지 않는 일본이 이겼습니다. 해군은 스시마 해전에서 세계사에 남을 만한 승전을 했고 봉천에서도 이기고 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겼습니다. 황인종이 백인종에 이긴 최초의 경우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북한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바로 일본의 저력입니다. 일본의 저력. 그리고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양면 전쟁을 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과 미국만 싸운 게 아닙니다. 일본은 동시에 중국에서 중국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을 상대로 혼자서 양면 전쟁을 펴서 한 4, 5년 동안 버텨냈습니다. 이게 일본의 저력입니다. 일본과 독일이죠. 독일. 그러니까 세계에서 군인으로서 가장 소질이 있는 사람이 일본인과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하면은 일본과 독일을 우리 편으로 만들 거냐, 우리 편으로 못 만들면 중립화 시킬 거냐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누가 이겼느냐? 미국이 이겼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 안에 집어넣는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독일을, 한국전쟁 이후에는 독일을 재무장시키고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나토 국가로 묶는다. 그리고 핵무기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과 일본이 미국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전 때 결국 미국이 이기게 되는 거죠. 일본, 독일이 미국 편을 들면은 소련, 중국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정말 다행스럽게 이승만의 한미동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우호 관계에 의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게 오늘까지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 문화는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거죠. 혹시 일본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옛날 사무라이 영주 성에 가면은 영주가 살고 있던 곳을 복원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다미 방에 영주가 앉아 있고 칼을 차고, 칼을 양쪽으로 찹니다. 칼을 두 자루 딱 차고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부하 사무라이가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두 사람 다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서로 지시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리고 인격적 모독을 하면은 안 되죠. 양쪽에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활을 일본의 국가 지도부가 한 800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국민들은 또 어떤 성격이었느냐? 일단 복종하는 거죠. 칼 찬 사람한테는 일단 복종한다. 그러나 칼 찬 사람도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칼 찬 사람들은 지배자인데 우리 영지를 잘 가꾸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고 물산을 장려를 하고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거두고 하려면은 백성들을 잘 부려야 합니다. 잘 먹여야 합니다. 수탈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시대 200한 수십 년 동안에 여러 수십 개의 작은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나라끼리 자기들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군이라고 그랬어요. 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보면 그게 봉건 영주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누가 자기 영지를 잘 살게 만들려는 하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일본이 비록 근대화는 늦었지만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 바탕에서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명치유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단시간에 군사 강대국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죠. 1904년, 5년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 편에 서고, 그 다음에는 세계 3대 해군국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이 세계 3대 해군국이 됩니다. 1920년대, 30년대. 그러다가 외교정책이 실패로 갑니다. 군국주의자들이 들어서 가지고 미국, 영국과 적대관계로 갑니다. 이때부터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일본과 곁에 있는 한국도 대단한 나라죠.
일본의 군사력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저항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저항의 역사입니다. 세계 최강대국과 붙어가지고 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한민족이 요 좁은 한 22만 평방킬로미터에 약 8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민족을 보존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6.25 때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을 때 그 뒤에는 스탈린의 소련과 모택동의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1대3으로 싸웠습니다. 1대3으로 버텨냈습니다. 열흘 동안 버티는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하는 거죠. 굉장한 기록입니다. 세계 최강 육군을 가진 중국, 러시아, 그 앞잡이 북한을 상대로 국군 이승만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1대3으로 버텨냈다. 굉장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의병, 그리고 명나라 군대 도움 받고 외교도 잘하고 해서 세계 최강의 육군과 싸워서 조선이 사실상 이깁니다. 그때 부산에 상륙했던 1592년에 부산에 상륙했던 제1파가 14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조총이 들어와서 그것을 개량하고 해가지고 유럽 군대보다도 더 잘 나가는, 더 적중률이 높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이 임진왜란 때 상륙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유럽으로 쳐들어갔으면 유럽을 석권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이순신의 수군,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 같은 것은 일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군인이 지으면 다 항복해야지 왜 백성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몽골 침략, 13세기에 몽골이 7번, 8번 쳐들어와서 저 경주까지 가서 황룡사 구청탑도 태워버리고 그렇지만은 고려 왕조는 그때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강화도로 들어가서 항전했습니다. 40년 동안 버텨냈어요. 몽골 군대를 상대로 40년 버틴 나라는 고려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보통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그렇게 되니까 항복하고 나오니까 당시에 원나라가 고려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들을 사위로 삼기도 하고 해가지고 고려가 망하지 않는 거죠. 몽골 군대와 저항을 해가지고 체제를 보존한 유일한 왕조가 고려입니다. 그만큼 끈질기게 싸웠다는 거죠. 그 다음 신라가 상부통일을 할 때 당나라와 대당 결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나라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는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670년에서 676년 사이 당나라와 정면 대결해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고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가 된 겁니다. 세계 최강 군대와 싸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시시한 군대하고 싸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세계 최강 군대. 그리고 고려가 당과 수를 상대로 싸워서 버텨낸 것 합치면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한국 5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군사 문화로 강하지만은 한국 또한 저항하는 데는 대단하다. 우리가 침략한 전쟁이 아닙니다. 저항하는 데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대단하지만 일본의 군사 문화는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일본의 무기를 보면 압니다. 유럽에 가면은 저 박물관에, 큰 박물관에 가면은 동양의 무기를 전시하는 데는 꼭 일본 갑옷과 일본 칼을 전시를 합니다. 중국 무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는 그 유명한 군사 국가니까 오스만 터키의 무기,
일본의 무기가 많아요. 그런 이웃 일본이 지금 아베 수상 밑에서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는 본능이 나오는 거죠. 군사국가로서, 군사문화국가죠. 군사문화국가로서의 본능이 나와가지고 어제처럼 그렇게 오후 4시부터 지금 한 5시간 지났는데 이 5시간 사이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기관이 신속하게 총동원해가지고 해상보안청은 바다를 지키고 선박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교통부에 해당하는 기관은 항공기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외무부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항의하고, 아베 수상은 전 국민을 상대로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집권 자민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요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회의 소집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럼 안보는 여당의 몫이 아닙니까? 슬며시 한번 제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